이제 수혈을 인류가 시작한 게 한 10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혈과 관련된 지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밝혀졌고 전 세계가 변했어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중국만 안 변해.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아시아권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외로 환자들은요, 상당한 출혈이 돼도 수혈 안 하고도 잘 버텨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버티더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수혈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몸에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조금만 출혈이 돼도 수혈을 해야 된다고 믿어왔고, 수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혈을 통해서 엄청난 합병증과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적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는, 좀 웃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수혈 가이드라인에는 국제 기준에 맞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왜 안 지켰냐고 따지거나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혈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막 남발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런 것들이 제일 지금 저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요, 수혈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혈이 문제가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혈을 할 때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인데 혈액 당국이 수혈을 줄이려는 노력을 일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대국민 수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시켜야 되는 문화운동이 돼야 되고, 의사들은 수혈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액 당국은 올바른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안 해요, 서로. 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그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수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수혈을 해야지 되고 어떤 시점까지는 안 해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또 수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이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내내 얘기를 해도 뭐 부족한 그런 내용이죠. 분명한 건 우리나라 혈액관리 정책은 수혈을 권장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수술했던 골육증 환자가 있어요. 한 반년 전에 수술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예전 같으면은 한 5봉지의 피를 맞았을 거예요. 수술 전후로.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 전에 아이의 적혈구 약을 써가지고 충분히 올리고, 수술하는 동안에 출혈이 안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수술 이후에 또 출혈이 되지 않게 약을 쓰고 수액을 충분히 보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혈을 안 하고 버틸 수 있게끔 계속 보존적 치료를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많아요, 노하우는. 예를 들면은 수술 도중에 출혈이 되면은 그 출혈된 피를 다시 걸러서 다시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외상이 생겨가지고 대량 출혈이 되는 경우 있죠. 막 1, 2분 안에 막 엄청나게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경우만이 수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출혈 양 가지고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혈할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서 탄광에 매몰되어 있는 환자를 8시간인가 만에 구출했어요. 안에서 절단했습니다. 안에서 다리가 깔려가지고. 그 환자가 올라올 때 자기 몸의 피의 70%가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몸의 피의 30%만 빠져나가면은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냥 누군가가, 아담 앤 룬디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30%의 피가 빠져나가면 수혈해야 된다는 소리를 한번 얘기한, 그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이날이 때까지 그것을 진실로 믿어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문화 속에는요, 수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 말 있죠? 젊은 피 수혈하자, 뭐 이런 소리. 그죠? 뭐 정당이 변해야 돼서 뭐 혁신적인 피를 수혈하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피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요.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그런 문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안 합니다. 왜? 금방 문제가 나타나질 잘 않아요. 이게 조금 좀 지나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료계가 거기에 관심을 잘 안 갖는다는 거죠. 저는 환자들부터 수혈이 문제가 있다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환자분들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수혈이 그런 거였냐 그러면서 무수혈 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무수혈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의사들이 많지는 않고요. 특히 골육종이나 이런 암 환자에 있어서는요, 정말 가급적이면 수혈하지 않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혈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암의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팩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암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무수혈 수술은 이제 점점 더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 저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헌혈 인구가 줄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수혈을 해야 되는 환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헌혈은 소중한 거예요. 헌혈은 아주 소중한 거고 또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혈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과 수혈을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수혈은 60대 이상에서 합니다. 되게 노인분들이 합니다. 8배를 써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헌혈은 30대 이하에서 85%는 합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젊은이 대 노인의 비율이 1대3에서 3대1로 역전이 돼요. 이제 2050년에 가면요, 헌혈자가 없어요. 피를 써야 되는 사람은 막 몇 배가 늘었는데 헌혈자가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혈액 부족 국가예요. 보통 5 내지 7일간의 여유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혈액 그 보유를 보게 되면. 그게 또 방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때는 푹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또 헌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는요, 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구학적인 면, 의학적인 면, 모든 면을 보더라도 수혈은 굉장히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8월 20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게 되면요, 미국은 지난 5년 동안에 40%의 수혈을 줄였습니다. 40%. 동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혈액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세금으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혈액 한 봉지가 얼마 하시는 줄 아세요? 거의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4만 몇천 원에 환자에게 줘요. 너무 싼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 인구학적인 면, 의학적인 면, 모든 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혈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인류에게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내지 20%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무지무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제가 수혈 받잖아요. 그럼 수혈 받은 그 피는 1, 2주 안에 다 없어지거든요.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그 수혈을 나한테 준 그 사람의 DNA는 내 몸에 수십 년 동안 남아있어요. 내 DNA랑 섞여 있어요. DNA가 섞인다는 거는요, 어떠한 질병을 초래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 실례로 논 호드킨스 림포마라고 하는 그런 혈액암이 있는데 10년 후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무서운 것들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수혈하면 수술 후에 감염 합병증이 월등히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동안에. 수혈이 그렇다는 걸 몰랐어요. 이거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게 2000년 들어와서 알았고,
사실 유럽이나 선진국도 2010년 전후로 이것들을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긴 늦었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